나는 30년 넘게 한일 관계를 지켜봐왔다. 1990년대 초반 외교부 동북아일과에서 일본 담당 사무관으로 첫 발을 디뎠다. 그때부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을 거쳐 국제회의장과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 외교관들과 마주 앉았던 시간들이 내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세월 동안 내가 목격한 한일 관계는 명확했다. 일본이 위에 있었고 한국은 아래에 있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 일본은 기술을 주는 나라였고 한국은 받는 나라였다. 일본은 미국과 직통선을 가진 나라였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나라였다. 외교 현장에서 이 위계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한일 실무 협상에서 일본 대표단은 늘 여유로웠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한국이 결국 양보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나는 그 협상장에서 분노보다는 무력감을 더 자주 느꼈다. 그런데 2026년 봄, 나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목격하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지 니케이가 일면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중국을 잃은 우리가 한국마저 잃으면 일본 경제의 미래는 없다. 일본 외무성이 추진하던 다케시 마독도 행사의 장관급 인사 파견 계획이 일본 경제계의 집단 반발로 취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 직후 도쿄가 아닌 나라를 방문했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그곳까지 직접 내려갔다. 외교 분석가로서 30년을 살아온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관계 개선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희망이 아니라 팩트로 한 분석가가 목격한 2026년 봄의 진실을 해부하려 한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1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할 사건은 2월 이후 실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외교 시나리오입니다. 나는 30년간 외교 현장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미 여러 나라의 움직임 속에서 이 장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거의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벌어진 일을 정리하는 다큐가 아니라 곧 벌어질 장면을 미리 해부하는 보고서입니다. 일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거대한 압박을 먼저 봐야 한다. 중국과 미국. 이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일본은 지금 숨통이 조여들고 있다. 먼저 중국이다. 2024년 가을,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단행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보복이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2025년 들어 중국은 일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고 일본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까다롭게 만들었으며 일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지연시켰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조치들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느낀 건 명확한 메시지였다. 너희는 이제 환영받지 못한다. 나는 2025년 가을 도쿄의 한 국제 포럼에서 일본 재계 인사와 비공식 대화를 나눴다. 그는 솔직했다. 중국 시장이 닫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공장을 베트남으로, 인도로 옮기려 하지만 쉽지 않아요. 30년 동안 쌓아온 공급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2024년 대비 2025년 18% 감소했다. 일본 제조업 가동률은 83%에서 76%로 떨어졌다. 도요타, 파나소닉, 소니, 일본을 먹여 살리던 제조업 대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연이어 악화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국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일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동맹도 예외가 아니었다. 2025년 말 백악관은 일본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50% 인상. 둘째, 미국산 농산물 수입 쿼터 확대. 셋째, 미국 반도체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일본 시장 개방. 일본은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는 냉정했다. 이건 협상이 아니다. 요구다. 한 미국 관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일본이 우리 안보 우산 아래 있는 걸 잊지 마라.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이러니를 느꼈다. 일본은 70년 동안 미일 동맹을 자신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겼다. 그런데 지금 그 동맹이 족쇄가 되고 있었다. 중국은 적대하고 미국은 압박하는 상황. 일본은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 구조적 압박은 일본 경제의 핵심 약점을 건드렸다. 바로 공급망이다. 일본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중국에서 히토류와 원자재를 수입하고 한국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오며 동남아에서 중간재를 조달한다. 그걸 일본 기술로 조립해서 미국과 유럽에 판다. 이게 일본식 제조업 모델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문을 닫고 미국이 압박하면 이 공급망은 작동하지 않는다. 2025년 말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비공개 보고서가 유출됐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까지 일본 제조업 경쟁력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 일본은 공포에 빠졌다. 그리고 그 공포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 중국을 잃었다. 미국은 우리를 압박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답은 명확했다. 한국이었다. 2026년 2월 15일 일본 최대 경제지 니케이가 일면 사설을 실었다. 제목은 이랬다. 한국 리스크를 경계하라. 하지만 그 내용은 제목과 달랐다. 이건 한국을 경계하라는 게 아니었다. 한국을 잃을 위험을 경계하라는 경고였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했다. 중국 시장이 닫혔다. 일본 기업들은 30년간 의존해온 최대 수출처를 사실상 잃었다. 이 상황에서 한국마저 멀어진다면 일본 제조업의 미래는 암담하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나는 이 사설을 읽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니케이는 보수적이고 신중한 매체다. 그들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사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일본 전자산업이 사용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63%가 한국산이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쓰는 배터리 셀의 41%가 한국에서 온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 OLED 패널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론은 더 충격적이었다.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반한다. 독도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것들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해치는 것은 자해 행위다. 일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 사설이 나간 후 일본 경제계가 움직였다. 2월 20일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계의 달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일 경제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라. 정치적 갈등이 경제협력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발언의 배경에는 구체적인 위기감이 있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외무성 정무관 차관급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건 한국을 자극하는 명백한 도발이었다. 과거 일본은 이런 행사에 국장급 정도를 보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차관급을 보내려 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는 독도 문제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하지만 일본 경제계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도요타, 파나소닉, 소니, 미쓰비시, 일본 제조업 대기업 CEO들이 집단으로 총리관저에 긴급 서한을 보냈다. 내용은 간결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 차관급 파견은 재고되어야 한다. 나는 외교 현장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일본에서 경제계가 정부의 외교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은 관료 시스템이 강한 나라다. 정부가 결정하면 재계는 따른다. 그게 일본식 거버넌스였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재계가 정부에 압박하고 있었다. 왜일까? 답은 공급망 구조에 있었다. 2025년 중국 시장이 닫힌 후 일본 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급격히 확대했다. 삼성전자와 도시바가 반도체 생산 협력 계약을 맺었다. LG화학과 파나소닉이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했다. 현대자동차와 도요타가 수소차 기술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이건 의존 구조였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술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한 일본 대기업 임원은 비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가 기술을 주고 한국이 받았죠. 지금은 반대입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 우리 제품은 못 만듭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 우리 전기차는 못 팝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독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공장이 돌아가야 직원들 월급을 주죠. 정부가 자존심 챙기다가 우리 기업 다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이 일본 재계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결국 2월 25일 일본 정부는 공식 발표를 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예년대로 국장급 인사만 참석한다. 차관급 파견 계획은 조용히 철회됐다. 일본 언론은 이를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외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다. 이건 굴복이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재계의 압박에 굴복한 거였다. 그리고 그 재계 압박의 배경에는 한국이 있었다. 나는 이 순간을 지켜보면서 확신했다. 한일 관계의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과거에는 일본이 너희가 필요하면 와라고 했다. 지금은 일본이 당신들이 필요하니 관계를 망치지 말자고 한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다. 2026년 1월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했다. 나는 이 방문의 의미를 앞서 분석했다. 상하이 임시정부부터 시작해 역사로 중국의 마음을 연 외교, 사드 문제를 정면 돌파하며 원칙을 세운 협상, 반도체와 배터리로 레버리지를 만든 전략. 그런데 나는 그때 한 가지를 놓쳤다. 이 방중 외교가 일본에 던진 메시지를 말이다.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돌아온 건 1월 10일이었다. 그리고 불과 2주 후인 1월 25일 청와대는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이 2월 초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 방문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한일 정상회담은 정기적으로 열린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첫째, 타이밍이 의미심장했다. 베이징 방문 직후 도쿄 방문. 이건 명백한 메시지였다. 우리는 중국과도 대화한다. 그러니 일본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둘째, 장소가 파격적이었다. 도쿄가 아니라 나라였다. 나라는 일본 고대 수도다. 한국과 일본의 고대 교류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백제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나라는 한일 양국의 오랜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일 관계의 역사적 깊이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의미를 읽었다. 이건 일본에 대한 심리전이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먼저 방문한 것처럼 나라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대통령은 일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당신들의 수도에 먼저 가지 않는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곳에 간다. 당신들이 원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찾아오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나라까지 내려갔다. 이건 특히 놀라운 일이었다. 다카이치는 일본 정가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개적으로 옹호했고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했으며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거듭 강조해온 정치인이다.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그녀는 강한 일본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중국에 강경하고 한국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다. 그런 그녀가 2025년 가을 총리가 됐을 때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지만 2026년 2월 그 강경파 총리가 도쿄를 떠나 나라까지 내려가서 한국 대통령을 맞았다. 일본 총리가 지방 도시로 가서 외국 정상을 만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보통은 외국 정상이 도쿄로 온다. 그게 프로토콜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일본 총리가, 그것도 보수 강경파로 알려진 다카이치가 움직였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30년 전을 떠올렸다. 1990년대 한국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면 일본 총리는 관저에서 기다렸다. 한국 대통령이 찾아가는 구도였다. 상하 관계가 명확했다. 그런데 2026년 2월 일본 총리가 지방까지 내려가서 한국 대통령을 맞았다. 이게 바로 권력 이동의 시각적 증거였다. 더욱이
다카이치 총리 본인이 평소 주장해온 강경 노선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다. 이건 일본이 처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었다. 회담 내용도 의미심장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수소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일본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한다. 언뜻 보면 평범한 경제 협력 합의 같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다르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일본의 제조 역량. 과거 표현은 이랬다. 일본의 핵심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 기술은 일본이 주고 한국은 만들기만 하는 구조였다. 이제는 한국의 첨단 기술 제공자가 바뀐 것이다. 나는 회담 후 일본 측 수석 대표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그는 솔직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니까요. 삼성과 SK 없이는 우리 전자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날이 올 줄은.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회담이 끝난 후였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일본 기자가 질문했다. 대통령께서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분위기가 긴장됐다. 독도는 한일 간 가장 민감한 뇌관이다. 어떤 발언이든 양국 관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것은 협상이나 타협이 대상이 아닙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다만 우리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도 잘 압니다. 독도 문제와 경제 협력은 분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원칙은 지키되 협력은 확대하는 성숙한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발언은 정교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레드라인을 명확히 그었다. 독도는 양보 불가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협력의 문을 열어뒀다. 하지만 경제는 별개다. 이건 베이징에서 사드 문제를 다룬 방식과 똑같았다. 원칙은 확고히, 협력은 유연하게. 다카이치 총리의 반응이 더욱 흥미로웠다. 평소 독도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그녀였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영토라고 수차례 발언했었다. 심지어 2022년에는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다카이치가 한국 대통령이 일본 땅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했는데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녀는 독도 발언에 대해 직접 반박하지 않았다. 과거 같았으면 그녀의 성격상 즉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맞받아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있지만 미래 지향적 협력은 계속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건 사실상 회피였다. 일본이, 그것도 강경파 총리가 독도 문제에서 한국과 정면 충돌을 피한 것이다. 왜? 다카이치도 계산했다. 독도 문제로 한국과 싸우면 뭘 얻는가? 보수 지지층의 박수? 그런데 뭘 잃는가? 반도체 공급, 배터리 협력, 수소 기술, 일본 제조업의 생존 기반. 계산은 명확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크다. 더욱이 일본 재계가 이미 총리 관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다.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마라. 다카이치는 정치인이다. 이념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한다.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도 무너진다. 그래서 그녀는 물러섰다. 나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다. 평생 독도 문제에서 강경했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한국 대통령의 독도는 우리 땅 발언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순간을?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이었다. 과거에는 한국이 조심스러웠다. 독도 문제를 건드리면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할까봐 눈치를 봤다. 이제는 일본이 조심스럽다.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면 경제 협력이 끊길까봐 눈치를 본다. 판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나라 회담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는 더욱 명확해졌다. 3월 초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 외교백서가 나왔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외교 기조를 담은 연례 보고서다. 과거 외교 청서에서 한국은 늘 이렇게 표현됐다. 중요한 이웃 국가. 격은 있지만 거리감도 있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2026년 외교 청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국은 일본에게 전략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다. 특히 첨단 기술과 공급망 분야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다. 필수 불가결. 일본어로 이 단어는 강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일본 외교 문서에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건 미국 외에는 거의 없었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의미심장했다. 그녀의 평소 성향을 생각하면 한국에 대해 이렇게까지 낮은 자세를 취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이 표현을 보고 확신했다.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이 변화는 행동으로도 나타났다. 3월 중순, 일본 경제산업상이 서울을 전격 방문했다. 공식 일정은 한일 경제장관 회담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요청하러 온 거였다. 일본 측이 제안한 내용은 이랬다. 첫째,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생산 확대. 일본 정부가 부지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 둘째, 한일 배터리 합작 공장 추가 설립. 일본이 자금을 대고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는 구조. 셋째, 수소 경제 분야 공동 표준 개발. 한국의 수소차 기술과 일본의 수소 인프라를 결합. 나는 이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놀랐다. 10년 전 같았으면 이런 제안은 한국이 일본에 했을 내용이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와서 공장 지어주세요. 우리가 부지 제공하고 세금 깎아드릴게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 측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제안하면 일본이 검토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일본이 먼저 제안하고 우리가 검토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다. 그런데 더 극적인 변화는 따로 있었다. 4월 초 일본 자민당 내 한국 관련 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장은 자민당 실력자인 아소 다로 전 총리였다. 이 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한일미래협력추진위원회였다. 그리고 첫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충격적이었다.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국익이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실용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아소 다로는 보수 강경파로 유명한 인물이다. 과거 그는 한국이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는 식의 망언을 서슴없이 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한국을 자극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아소 다로의 지역구는 후쿠오카다. 그리고 후쿠오카는 한국과의 교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다. 한국 관광객이 줄면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끊기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아소 다로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표를 계산한다. 한국을 자극해서 얻는 표보다 한국과 협력해서 얻는 표가 더 많다면 선택은 명확하다. 일본 정치권 전체가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4월 말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일본 국회에서 한일 우호 증진 결의안이 통과됐다.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였다. 결의안 내용은 이랬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을 가진 이웃이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경제, 안보, 문화 분야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다. 일본 국회는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나는 일본 국회가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킨 걸 본 적이 없었다. 한국 문제에서 분열한다. 보수파는 강경하고 진보파는 유화적이다. 합의가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 이유는 명확했다. 일본 정치권 전체가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한국과의 협력이 일본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 거였다. 그리고 이 변화의 배경에는 숫자가 있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일본의 대한국 수입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수입이 각각 52%, 67% 급증했다.
반대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2% 증가에 그쳤다. 주로 부품과 소재였고 과거처럼 핵심 기술은 아니었다. 무역 구조가 바뀐 것이다. 과거 일본이 핵심 기술 수출, 한국이 완제품 생산, 한국이 일본에 의존. 현재 한국이 핵심 기술 수출, 일본이 조립 생산, 일본이 한국에 의존. 이게 2026년 한일 경제관계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외교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6월 G7 정상회의가 이탈리아에서 열렸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특별 초청국으로 참석했다. 회의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양자 회담이 있었다. 회담 후 공동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 과거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나?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특히 다카이치 같은 보수 강경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건 더욱 놀라웠다. 그리고 이 발언 직후 일본 정부는 구체적 행동을 취했다. 7월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완전히 해제했다. 2019년 시작된 규제였다. 당시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려고 수출 규제를 걸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한국은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일본 소재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잃었다. 일본이 자충수를 둔 것이다. 그리고 2026년 일본은 그 규제를 스스로 풀었다. 한국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일본이 먼저 푼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렇게 설명했다. 한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 나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불필요한 규제? 7년 전에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했으면서?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압박할 카드가 없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8월 결정적 사건이 터졌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방위백서에 한국이 준동맹국으로 명시됐다. 일본 방위백서에서 다른 나라를 동맹 또는 준동맹으로 표현한 건 미국, 호주 정도였다. 한국은 늘 안보 협력 대상국 정도로만 언급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동맹국. 나는 이 표현의 무게를 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방위백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은 미일 양국과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다. 특히 북한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안보 협력은 필수적이다. 일본은 한국을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감회가 복잡했다. 30년 전 내가 외교부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일본은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봤다. 우리는 일본의 기술을 배우는 나라였고 일본의 시장에 의존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2026년 일본은 한국을 준동맹국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가?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외교 수사의 변화가 아니었다. 이건 실질적 권력 이동이었다. 2026년 가을, 나는 서울에서 열린 한국제 포럼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이었죠. 패널 중에는 일본 전 외무차관도 있었어요. 그는 공개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핵심 전략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자 배워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배워야 할 대상. 일본 외교 고위 관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건 충격이었어요. 청중도 술렁였죠. 그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첨단 기술로 레버리지를 만들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죠. 이런 균형 외교는 일본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적대했고 그 결과 시장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발언을 들으면서 3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 한국 외교관들은 일본을 연구했어요. 일본은 어떻게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웠나? 우리는 일본을 모델로 삼았죠.
그런데 2026년 일본 외교관이 한국을 연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전이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나는 그 일본 전 차관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비공식 자리였죠. 그는 솔직했어요. 일본은 실수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관계를 망쳤죠. 동시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가 필요하니까 올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는 잠시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달라졌어요. 기술력도 달라졌고 외교력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달라졌죠. 과거 한국은 늘 우리 눈치를 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한국 눈치를 봅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어요.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 든 정치인들은 아직도 한국이 감이라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하지만 젊은 관료들과 기업인들은 현실적입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는 걸 알아요. 결국 현실주의가 이길 겁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부럽습니다. 한국은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외교의 냉혹함이다. 올바른 선택을 한 나라는 올라가고 잘못된 선택을 한 나라는 내려간다. 그리고 2026년 한국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월 나는 한 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한일 관계 30년의 변화였죠. 강의를 마치고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위에 선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 아래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주고 한국이 받았죠. 이제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요구하고 한국이 따랐어요. 이제는 서로 협상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레버리지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 기술들은 21세기 산업의 핵심이에요. 한국이 이걸 가지고 있고 일본이 이걸 필요로 합니다. 이게 바로 협상력의 원천이죠. 학생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 관계가 유지될까요? 나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는 기술력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진화하죠. 우리가 계속 앞서가야 합니다. 혁신을 멈추면 레버리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답은 명확해요. 계속 연구하고, 계속 개발하고, 계속 앞서가는 것. 그게 한국이 전략국가로 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대화하고 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원칙을 지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이 기술들이 우리의 힘입니다. 대통령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경쟁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뒤처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혁신하고 계속 도전하며 계속 앞서갈 것입니다. 나는 국회 방청석에서 이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을 떠올렸죠. 1990년대 한국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일본을 언급하면 이랬어요.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대통령은 우리는 선택하는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었어요. 이게 30년의 변화였습니다. 12월 한 해가 저물어가던 어느 날 나는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외교자문단과 비공식 만찬을 갖고 싶다는 거였죠.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들, 올해 한국 외교를 평가한다면? 여러 자문위원이 의견을 냈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이었죠. 방중 외교의 성공, 한일 관계 개선, 미국과의 동맹 강화.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구조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국 외교는 단순히 관계를 개선한 게 아니라 관계의 구조 자체를 바꿨어요. 중국과는 역사로 마음을 열고 기술로 레버리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협력의 공간을 확보했죠. 미국과는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성을 보여줬고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나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작은 나라, 분단국가, 중견국 정도였죠. 이제는 기술 강국, 전략 국가, 핵심 파트너로 봅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성과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의 과제는 뭘까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 한국의 레버리지는 기술력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치를 유지하려면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과제죠. 대통령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교력은 결국 국력의 반영이에요. 우리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연구소가 혁신하고, 우리 대학이 인재를 키워야 외교관이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할 수 있죠. 정부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임무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청와대를 나서면서 나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흐르는 한강, 활기찬 도시. 30년 전 이 도시도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발전하는 도시였고 지금은 선도하는 도시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였고 지금은 앞서가는 나라죠. 2026년이 저물어갑니다. 외교 분석가로 30년을 살아온 내가 올해 목격한 건 역사적 전환점이었어요. 한일 관계가, 한중 관계가,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라고 부르고 중국은 한국을 특별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은 한국을 핵심 동맹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레버리지가 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21세기 산업의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고 세계가 그걸 필요로 하는 구조.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 레버리지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술은 진화하고 경쟁은 치열해지며 구조는 계속 변한다는 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 계속 연구하고 계속 혁신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 그게 한국이 전략국가로 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우리는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제안하며,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2026년 내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는 더 클 겁니다. 30년 동안 한일 관계를 지켜본 한 분석가의 기록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